네, 오늘 이슈폭격 김기영 부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들 전대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냥 소감 한 말씀씩만 들을까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서 쭉 봤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우리 1호 당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 하나가 되자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어렵게 만든 정권 교체 우리가 만든 국민의 부름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남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튼 이번에 리더십이 세워졌으니까 박수는 보내야 돼. 잘하는지는 제대로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해찬 측. 일단 당연히 이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되고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전망이라면 부자 망해도 3년 간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저는 망한 부자의 마지막 빚잔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62%대 득표율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만 투표율 자체가 제가 당선되었던 지난 전대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당원들의 총 득표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이 표를 던졌느냐를 계산해 보면 62%지만 제가 그때 55% 얻으면서 25만 표 받았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한 25만 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표는 아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특히 영남권에서 아직까지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무례를 범했고 소위 말하는 배신을 했는가 잘 안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그래도 화해하겠지, 화해해야지라는 정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빚더미 위에서 올라선 잔치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 때만 생각해봐도 한동훈 후보의 당내 지지율은 99%였을 겁니다. 그게 지금 총선 끝나고 3개월 만에 오히려 저는 30% 이상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오늘 약속한 것처럼 대통령과 자신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친한계나 계파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이렇게 비판적인 저도 다시금 들여다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 전대 과정에서 보여줬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되풀이한다면 저는 부자 망해도 3년 가니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3년이 아니라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댓글창을 잠깐 좀 살펴보고 다시 두 번 말씀 듣겠습니다. 전형무님, 대한민국 미래가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문선님, 왜 못됨시 자꾸 어긋나는지. 부동지님, 윤 대통령의 열띤 연설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윤소영님, 어찌됐건 울고 싶다. 속급친 9번님, 우리 보물 장해찬 응원합니다. 네, 경은김님, 오늘 대통령 얼굴 보니 신수가 후원하셔서 대한민국이 그럭저럭 갈 것 같습니다. KY 조님, 스마트폰을 어딘가 집어던졌다가 고 박사님과 그나마 자유파 동지들을 보고 서로 위안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역시 조금은 힘을 얻습니다. 어떠세요? 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에요. 좀 답답하고 아쉽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우선 나왔으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지명직 최고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자리가 있고 정책위 의장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토론을 해서 뭔가 접점을 찾고 그다음에 진 사람, 자기가 이겼으니까 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지도부를 구성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할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걸 포인트를 본다면 그 세 자리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유우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게 네.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같고요. 네. 요번에 그 저기 투표 아니 그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제가 본 지점은 최고위에 김재원, 장동혁, 임요한, 김민정, 그다음에 진종호 이렇게 5명이 들어갔는데 박정훈 후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사퇴를 하면 그 지도부가 무너지는 만큼 그걸 안전장치를 위해서 진정호 청년 최고를 소위 말해서 저는 알받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여러 자리를 빌려서 좀 비판을 했는데 최고위가 그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생각, 비전 그리고 당에서 젊었을 때 우리 최고위원처럼 그런 분들이 해왔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이제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청년 최고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그게 진종호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도부를 구성할 때 한동훈 후보가 청년 최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의 지도부, 한동훈을 위시한 그런 지도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핀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연설 장면을 보면서 좀 울컥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대통령이 된 분의 연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 앞에 뭐 주요 당직자들 축사 연설이나 이번에 당대표 후보들 연설과는 좀 비교되는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다가 출마를 하고 대선 경선하는 과정도 내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수 여당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다가 이번 총선에서도 어쨌거나 또 대패를 당하면서 임기 내내를 소수 여당으로 좀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가 죽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대외에 노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깊은 고뇌와 또 어떻게 보면 뭐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항상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오늘도 전대에서도 누구보다 힘차게 에너지 있게 이날 전대 연설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전대 결과를 보고 실망스러웠고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누구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뇌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힘차게 연설하시고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 빠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죽고 정통 보수의 가치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 빠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좋아하겠지만 이 당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뭐 대통령을 우습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 빠지지 말고 기운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연설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다가올 주요 현안에 대한 말씀 두 분께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그 조금 전에도 논평했습니다만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 이 신뢰를 어떻게든 복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한동훈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 또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 복원 문제를 한동훈이 어떻게 풀 거냐가 1차 시험 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점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조언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번에 이 문제는 장해찬 최고부터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한동훈 대표에게 3대 과제가 벌써 주어졌는데 총선 백서와 당직 인선과 특검이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당내 문제라면 특검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과의 신뢰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이 보였던 게 당에서 토론하겠다. 그랬어요. 당내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제3자 특검 반대한 걸 굉장히 반기는 느낌이에요. 이 제3자 특검을 이재명이 덜컥 받아버렸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될 텐데 이재명이 이걸 어쨌든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얻어서 좀
반가워하는 다행스러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네. 제가 단언하건대 최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통과될 수는 없어요. 최상병 특검이 통과돼서 진행이 되면 한동훈 특검도 본인은 뭐 억지 협박이라 하지만 통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특검을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뭐 저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아주려면 한동훈 대표도 당을 흔들지 말고 당의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쟁 특검을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는 그러한 현실 인식 아래에서 내일이나 이후에 이 특검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복원의 어떤 포인트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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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저도 네. 특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21대 특검을 얘기할 때와 22대 특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그 특검의 내용 속에 독소 조항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변협에서 4명 되면 민주당에서 그 중에서 이제 4명을 고르는 거지 않았습니까? 2명을 고르는 거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한 명 한 명 하는 거로 바뀌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무조건 대통령이 고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특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더 악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민주당이 진짜 논리적이지 않고 민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먹사니즘에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똘똘 뭉치고 있어요. 8명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죠. 저번에 네. 그때 했을 때 안철수 의원 한 명만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신 상태도 굉장히 단결이 되고 있는 거죠.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 수사가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 그다음에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했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뱉어놓은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 그게 네. 무리수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퇴로 전략, 출구를 모색할 거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의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철 대우로 막아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밥 얘기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인이 자주 찾아뵙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뭐 티타임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저 밥도 먹고 본인은 술을 안 마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꾸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이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말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게 아닌 게 커져 보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했을 때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을 때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어줬잖아요. 당일날.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무적으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봅니다. 자, 한동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이야기 드린 것 같고 네.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대면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왜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원서희가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무리한 정치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앞 이야기가 자꾸 연결되는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누구 사람입니까? 한동훈 사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사단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검찰 조직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그동안 전 정부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미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고 나서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올라오고 나서부터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기 싫어하는 문재인 정부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것과 반대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전주에서부터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사위 문제를 파고들었던 저격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 수사를 제대로 하는 이 이창수와의 어떤 문재인 정부 수사를 놓고 갈등했던 것이 이번 김건희 여사 수사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분화된 것이지 네네.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주신 뜻은 전 정부의 부정부패나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뜻인데 이원석 총장은 거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본인이 자꾸 분리할 때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꺼내서 자신의 어떤 검찰대 입지나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 수단으로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언제 세게 말했느냐? 중앙지검장 교체될 때 말했습니다.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바뀔 때 이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내서 출근길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창수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의 문제고 뭐고 다 건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이걸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구상을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부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재임중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면 조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걸 겸하하고 수사팀 사기를 꺾으면서 이걸 도구로 쓰는 건 좀 이상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외에는 달리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이게 보면 일을 해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면 조사도 있고 대면 조사도 있는데 대면 조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검찰청에 부를 것인가? 제3의 장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관저로 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를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 청탁 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하면 이게 첫 번째 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한 거고 해서 저는 그겁니다. 해가지고 빨리 그걸 가부 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거 본인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검장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를 했을 때 비판받는 것보다 대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검 총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론이 서면 조사가 아니라 대면 조사했구나. 의미가 있구나. 여기 방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에 했다는 그 프레임 수사는 다 했죠.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질문 내용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검찰청사에서 하는 게 맞다는 그 원칙에 대한 본인의 고집 때문에 최초로 대통령 배우자가 대면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걸 상쇄시켰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를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대통령실이 뭔가 숨기려고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차선책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대통령실에 뭔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런 프레임, 소위 말해서 야당이 공격할 프레임, 그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보고를 안 받아서 진짜 소위 말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제3의 장소가 그렇게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는 그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이원석이의 소극적인 또는 사실상 이 방치하려고 하는 것과 이창수 지검장의 적극적인 수사 태도 때부터 갈등이 있었다. 이게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터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는데 거기에 좀 제가 좀 보탠다면은 이게 이제 수사지연이 있잖아요. 수사지연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같은 이런 범죄 혐의자들을 수사를
늦게 해가지고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수사지원도 아주 사악한 거죠. 조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그 사악한 건 뭐냐면 사실은 별거 아니라서 언론 수사에서 종결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또 3년 4년 끌어서 계속해서 이 사법에 이 족쇄 채워놓고 있는 그런 수사 지연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사악한 거거든요. 이제 뭐 좌파들하고 싸우다 보면 이제 고소 고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당했죠, 저는. 그러면 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 갖고서 뭐 정말 벌금을 때리든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로 뭐 처리를 하든지 하면 이게 끝나잖아. 근데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사건이 처리가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찜찜한 채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부를지 모르고. 사실은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이하고 한동훈이가 제때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좌파들이 처리 안 한 거는 뭐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럼 그자들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보니까 한동훈이 이원석이가 2년 동안 이걸 처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사건을.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이거를 어쨌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충돌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점도 그냥 아까 우리 장혜선 최고는 문재인 관련 수사 때문에 있었던 갈등의 폭발.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를 놓고도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이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뭔가 불리해지면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꺼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갖고 있고 지연한 것을 박사님 말씀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로 도구로 쓴 것은 아닌가. 네. 그게 아니면은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동안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2년을 탈탈 털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기록만 검토하고 종결하면 되는 사안인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속상할 게 생각납니다. 한동훈 이원석을 그만큼 믿고 정권을 준 것인데 이들은 전 정권 사정에는 대충 손속에 사정을 두고 뭐 이재명 대표 개인 핸드폰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라는 게 이원석 총장의 명이었다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번번이 다 제외시키라고 했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박사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뭔가 정권과 좀 각이 서거나 검찰 인사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기들의 그립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쓴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고는 해도 이런 행태가 바로 정치 검찰의 행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자가 사실은 뭐 이미 2년 2개월째 청장을 하고 있어요. 전임 총장의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기 2년인데 그거보다 2달 더 하고 있는데 그리고도 이제 2달이 더 남아서 이 마지막 2달 동안에 한껏 뭐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무슨 대단히 무슨 이 검찰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나갈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이원석이 이건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한동훈과 엮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냥 대충 넘겨볼 문제는 아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첨언하면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 정부와 맞서고 각을 세울 때는 검찰 내부 게시판이 이 프로스가 난리가 났어요. 일선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을 규탄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편을 들었었죠. 근데 지금 이원석의 이 사태, 이 프로스에서 이원석 편든다는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오면 언론이 대거 캐치해서 기사 쓰면서 갈등을 키울 텐데 오히려 고생한 일선 수사검사에게 왜 못되게 구느냐. 그 부부장 검사가 사표 쓴 걸 또 이원석 총장이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의 이런 행보가 검찰 내부에서도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원석의 얘기는 이쯤 하죠. 김두관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자리 숫자밖에 못 얻어요. 네. 이재명이는 지금 계속 90% 이상. 그러니까 아마 지도 황당하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집단 쓰레기 발언을 했어요.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가 된 집단이 무슨 정권을 얻을 수 있냐, 얻은들 뭐 하겠냐, 뭐 이런 했다가 이게 이제 당원들에 대한 모욕으로 바로 역공을 받으니까 이제 지워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재명이는 90% 이상을 계속 받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검열일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게 자기 검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견을 제시했고 비판을 했다가 지레 놀란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견을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지만 되는 전당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딱 지우고 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메시지 팀장 탓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땐 되게 비굴한 행동이고, 근데 문제는 김두관 후보를 탓하기 전에 그런 당을 만든 이재명 후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자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명 행사하고 뭐 친명 횡재시켜가지고 당을 그렇게 만들고 권리당원의 어떤 영향력도 확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 운동장 자체를 본인한테 다 유리하게 만든 다음에 경쟁을 하자고 하니까 사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저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반발, 그런 어떤 강한 그립감에 대한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한 20, 30%는 조금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김두관 후보의 본인의 능력을 떠나서 여튼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공간조차 민주당은 없다, 그런 생각을 들고, 전 무엇보다도 이런 민주당이 예전에 민주당과 다르다는 게 노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봉주 의원이 1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예, 그분이 뭐 막말도 많이 하지만 저번 공천이 저희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목발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 네. 그쪽에 그걸 할 때 DMZ에 목발이 있는데 그 목발을 하면 선물로 아니 그 발목 지뢰가 있는데 그걸 선물로 목발을 준다고 했잖아요. 다친 우리 2015년도에 네. 우리가 이렇게 다친 국군 장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희화한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뭘 하자는 건지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이 92%, 99% 이런 숫자를 보면서 그냥 진짜 좀 무덤덤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글픈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저러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젖어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섭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되게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금 제1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의석수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외신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지지율이 92%래 이러면 너네 나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맞니라는 질문이 바로 날아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 대단한 세계적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시사할 점은 무엇이냐? 어찌되었건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완전히 이재명으로 총 직결돼 있어요. 그러면 오는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를 받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와야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만 받으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 큰 오산인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 임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단축시키려는 저들과 맞서서 지켜내서 남은 3년 안에 3심으로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이재명이란 이 어떤 더불어 어버이당의 어버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마냥 뭐 비판만 하고 비웃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요. 이런 수치 때문이라도 더더욱 3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소중한 임기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놓고 탄핵 이야기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막 임기 단축 이야기 대놓고 올리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는 어떻게든 3심을 보기 전에 대선을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긴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99.9는 뭐 별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건데, 저는 이재명 92는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김대중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음. 노무현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그 혹독하게 숙청의 칼을 휘둘렀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 수립할 때 차례차례 숙청하듯이 이자가 숙청한 거예요. 그 뭐 김일성 수법을 따라 한 건지 뭐 누구한테 배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재명이 주위에 있는 이 좌파들은 대체로 이 정통 좌파라기보다는 저 종북 주사파 계열이면서 이석기 계열 쪽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 동부연합이고 그 이자들의 그 이 풍이 있어요. 예, 같은 저 좌파 운동권이라도 풍.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상대를 아주 박멸해 버리는 거죠. 예, 뭐 김정은이처럼 곡사포로 아예 쏴 죽이지는 못해도 하여튼 완전히 박멸해 버리는 아주 이런 아주 혹독한 그런 그 풍이 있다고요. 박용진한테 하듯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 진짜 제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92가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확실히 김대중의 민주당이나 노무현의 민주당하고 달라졌다. 문재인의 민주당하고도 또 달라졌다. 이거는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속성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아까 장해찬 최고가 이런 상태라면은 이재명이가 1심 유죄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일종의 수령이 된 거예요. 어버이가 된 거라고. 예, 그냥 민주당 아버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게 저 수령론에서는 수령만 살아 있으면 뭐 몸뚱아리가 찢어지고 잘려 나가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대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전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좀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릴게요. 그 박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박용진 잡겠다고 3번의 자객을 보냈네요. 처음에 정봉주였고 정봉주가 공천이 배제되니 그 다음에 그 유시민이랑 같이 방송하는 여자 변호사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판결 문제 뭐 변호 문제로 논란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게 자기 수행 대변인인 한민수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한두 번 소위 말해 삑사리가 나면 그냥 살려주는데 이 사람들의 그 풍 말씀하신 거는 3번이건 4번이건 자객을 보내서 그럼 완전히 짓밟아서 반대하는 사람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공포 정치를 했다는 게 또 새삼 생각이 그러니까 납니다. 처음에 그 김두관 후보가 안 나올 때 누구라도 나와서 뭔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여유를 부렸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여론조사를 했을 때 30% 정도를 김두관 후보가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볼 땐 그쪽에서는 약속대령 그런 얘기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확 올린 거죠. 왜냐 틈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15%가 나오면 나중에 사법 리스크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뭐 체포 동의안 있을 때 국회에서 반란표 나오고 반란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게 이제 틈이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좀 어리숙한 거야. 그리고 김두관이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나가라 하고 아마 이재명이 쪽에서도 누구 좀 이 페이스메이커 필요하다 하니까 설마 뭐 내가 나가면 20-30%는 되겠지 이러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운동권을 잘 알고 이재명의 정체를 잘 알고 이재명 주위에 있는 좌파들이 어떤 이 자들인지를 잘 아는 이인영이 같은 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그동안 알던 민주당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네. 그 해산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덩어리가 엄청 커져서 그렇지. 예.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저 장해찬 최고가 말씀 중에 나온 그 하신 말씀인데 이 탄핵 문제 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촛불 들고 이제 저쪽이 지지난주 말인가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앞에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좌파들만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허무하게 안 쓰러지거든요. 옆에 동지라고 알고 있었던 자가 그냥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뒤에서 총 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정말 허무하게 쓰러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8년 전에 그런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정말 비싼 수업료도 치르고 나름대로 좀 우리가 공부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8년 전보다 더 좀 엄혹하거든요. 그리고 더 좀 심각해요. 저는 8년 전보다 위기를 더 좀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는 그때 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른바 여전히 선동이 쉽고 네. 민주주의는 어렵듯이 야당의 이 얘기를 사람들이 뭐 허무맹랑하니까 뭐 처음에는 긴장감 없이 들어도 실제로 저쪽은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문재인은 사실 탄핵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때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게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뭐냐. 이재명이 죽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본인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목적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그때 상황과 다른 겁니다. 그때는 여튼 야당이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산하 그쪽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뭐냐. 이재명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의식이 확실한 탄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그때보다 훨씬 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데 박사님 말씀처럼 여당도 그때보다 오히려 의석수는 더 적죠. 네. 그 당시보다 지금은 108석으로 의석수도 적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여러 물론 좋은 의원들도 있겠지만 기회주의자들이나 비겁자 배신자들도 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총선을 겪어보니까 그 최고위원도 쭉 할 때 민주당이 정면에서 쏘는 총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막으면 되고 맞아서 상처가 나도 훈장입니다. 근데 우리 진영에서 날아오는 뒤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뒤통수 찍혀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도사리지 않도록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권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더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 국회 의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108명 모두 아예 국회에 표결하러 안 들어가는 걸 당론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출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표결을 해야 된다면 탄핵안 같은 경우는 재석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안 들어가고 누가 됐든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는 이제 그때부터는 가론 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지난번과는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만 의석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기회주의자들이 딴밥 먹고 내가 좀 뭔가 다음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척 중도적인 척 하는 게 내 지역구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고성국 TV 아미고 분들이나 우리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정말 이럴 때 보내는 문자 폭탄은 좋은 문자 폭탄이에요. 너 다시는 보수에서 정치 못할 줄 알아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감시하고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은 되면 역풍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2004년에 노무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이 직접 먼저 나서진 않잖아요. 이 촛불 든 좌파 단체들을 앞세워서 분위기 지금 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설 수 있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집단적 행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자유파 진영과 손잡고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비록 의석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복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다가 좌파 단체들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하도 손절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한동훈이가 이제 당 대표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무슨 수로 자기들만으로 대통령 탄핵 막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총선 결과 물론 안 좋았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어쨌든 없는 힘이라도 붙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또 여러 개 갈리겠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뭐 원내 진입도 못했고 또 시민사회도 있고 하지만 이게 대선으로 가면 0.7%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네. 누가 1%만 먹어도 대선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탄핵과의 싸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쪽에 촛불 세력의 어떤 시민단체 집회에 맞서줄 우리의 전사들도 필요한데, 그럼 생각이 조금 달라도 여기에 대한 통합 시도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한동훈 대표의 통합 대상은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인 거지, 자유통일당이나 이 우파의 시민사회, 지금도 용산에서 민주당에 맞서서 집회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 찍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통합을 지금 서두르고 애쓰지 않으면, 이 상처받은 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죠. 그런 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만간 빨리 우리 장해찬 최고와 도태우 변호사의 복당. 근데 그럴 정도로 품이 넓은 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예, 김기영 부대변인. 제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 있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저는 일면식도 없지만 3년 전에 회사 나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선이 굵고 시간이 좀 걸린다. 진정성이 있어서. 수가 얕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이 굵고 그렇지만 시간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진면목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주인은 우리이고 여러분입니다. 지금 뭐 고성국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적이 국민의힘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고 하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힘들 때 풍천 노숙하면서 싸우고 패스트트랙 싸우고,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방심이 눈치 보면서 보수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당의 주인입니다. 지금의 처지나 전당대회 결과나 이것과 무관하게 계기 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계기 주인 노릇 하더라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고 지치는 걸로는 제가 제일 힘들고 지쳐야 되거든요. 저도 힘낼 테니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보수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네. 우리 장해찬 최고 살 빠진 것 같다고 그래 걱정하는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더 많이 빼야죠. 자, 오늘 이슈 폭격, 예, 김기영 전 부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